자, 트럼프의 관세 폭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수천 명의 사람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서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 마약,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동맹이고 친구고 다 필요 없다. 무관세였던 캐나다, 멕시코에게 25% 관세를 부과한다. 플러스 중국한테는 기분이 안 좋아. 플러스 10% 더 때려버려 해서 관세 폭격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지금 어떤 우려와 대비책이 필요한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알머리 제이슨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작가님께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번 트럼프의 관세 폭탄 예고 관련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선 아직 취임 안 하셨는데 네. 좀 이렇게 마음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 그 형님이. 네, 이제 어느 나라를 선택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전 세계에다 관세를 때릴 준비를 막 착착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왜 중국과 멕시코와 캐나다인가 그것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들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네. 근데 중국은 기존 관세에다가 10% 부과를 했고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좀 강하게 때린 게 약간 인상적이죠. 그렇죠. 네. 네. 특히 이제 마약 관련된 마약 유입이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해결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단속을 할 때까지 모든 수입 제품에 25%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네. 중국보다는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에 더 세게 이제 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뭔가 차곡차곡 시나리오를 그려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오버하고 있는 게 뭔가 그동안 미뤄왔던 숙제들을 착착 하자 그거인 것 같고 그 중에서 미국 내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마약이고 그 부분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게 제일 그 큰 문제다라는 네. 거를 그러니까 자국의 숙제의 순서를 지금 약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약간 진짜 전략을 잘 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사실 지금 유럽이랑 이제 아시아 국가들한테 관세 매기는 게 좀 핵심적인데 나는 친구도 때린다. 너네 조심해라. 그런 무서워. 부분에서 멕시코랑 캐나다가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고 네. 이유를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분도 챙깁니다. 마약이랑 불법 이민 나 이거 무조건 잡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친구까지 때려버리니까 진짜 관세에 약간 첨예하게 얽혀있는 나라들은 와 이거 진짜 협상 제대로 안 하면 제대로 뜯기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그런 액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친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도 협정이 있었잖아요. 셋이 다 같이 끌고 갔던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쪽으로 진출한 기업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현재 한 몇 % 정도 미국에 수출하고 있나요? 그 두 국가에서? 지금 사실상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네. 지금 중국하고 멕시코 그다음에 캐나다 이 세 나라가 가장 많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도 여파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관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점이 있었고 네. 여러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에 이제 둥지를 터서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투자가 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사실상 그 트럼프 2기 캠페인 당시에도 네. 너희 중국 자동차를 때릴 때 이런 얘기했잖아요. 멕시코 공장에서 너희 우회해가지고 또 미국 들어오려고 하지. 네. 너 거기다가 내가 2000% 내가 매기겠다. 와. 뭐 이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 형님께서 좀 하셨는데 야.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캐나다와 이제 멕시코에 대해서 이제 관세 25%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지금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이제 미국의 수입품 중에 20%이 세 나라 자체가 전체 20%를 차지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이제 관세를 먼저 네. 이제 매기면서 차츰 이제 나아가는 그런 이제 뭐 양상을 좀 지금 어떤 전략적으로 좀 다가가지 않나. 그래서 네. 명예권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약간의 전략적으로 먼저 다가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일단 물꼬를 좀 트고 시작해야겠다. 그러한 어떠한 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자동차 기업들이 크게 빠졌었어요. 그래서 네. 이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어느 나라에 많이 진출되어 있는가?
또는 어떤 국가가 미국에 자동차를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지금 멕시코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등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멕시코에 많은 공장이 있고 특히나 미국 브랜드, 그러니까 뭐 포드나 GM 같은 경우는 멕시코 공장에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에 이제 큰 이제 공장으로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동차 수출하는 국가들이 좀 많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멕시코, 뭐 일본, 또 캐나다를 통해 가지고 또 미국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에 먼저 관세를 매겨서 어느 정도 이제 관세 정책에 따라서 견고하게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부분이 만약에 시장에서 좀 들어가게 되고 영향을 좀 받게 되면 어떤 기업들이 먼저 좀 영향을 받을까? 사실상 유럽 기업들, 특히나 뭐 폭스바겐부터 해서 뭐 여러 이제 유럽 기업들 같은 경우에 네. 크게 빠졌어요. 이런 이해가 나와서 많이 빠졌는데 지금 좀 보게 되면 제너럴 모터스, GM이 가장 많습니다. 오, 그래요? 예, 제너럴 모터스가 많고 그다음에 포드예요. 그 2위가. 아, 네. 멕시코에 있는 기업들 중에 1위, 2위가 GM하고 포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만 이 자국 기업 어찌 보면 약간 자국 기업의 우선주의에 있어서 그렇죠. 일부 약간의 좀 원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좀 일본 기업들 많고 스텔란티스도 있고요. 토요타 이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사실 내수적으로 정말 중요한 그 미국 내의 그 브랜드 기업들이 지금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 부분에서 뇌피셜을 살짝 섞어보자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GM하고 포드가 저쪽에 많이 포진돼 있는데 저기서 관세를 많이 때리겠다는 거를 첫 번째 관세 이야기로 언급을 한다? 그러면 저기에는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좀 담기지 않았나? 오. 그렇지 않았을까요? 신선하네요. 신선하게. 네. 저쪽 죽어야 되거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약간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이거는 뭐 완전 꽃놀이패. 그러니까 뭐 관세 부과한다고 엄포도 놓을 수 있으면서도 만약에 안 됐을 시에는 테슬라가 또 수혜를 볼 수도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싶은데 너무 멀리 갔나요? 조금 멀리 간 것 같아요. 아니, 테슬라 주가 올랐잖아요. 테슬라 주가 올랐대요.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주가의 반응은 저는 약간은 거리감을 두고 좀 회의적으로 보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14조가 시총이 빠졌다고 그런 뉴스를 오. 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뉴스화 되는 것 자체가 지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취임 안 했어요. 근데 옛날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그 황야에 있는 그 시골 마을에 되게 위험하게 생긴 총잡 위에 딱 들어섰을 때 오. 네. 이미 막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애들 데리고 야 빨리 집에 가봐. 그렇죠. 약간 그런 지금 다들 겁에 질려서 미리 도망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취임을 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관세를 때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에 한다고 얘기를 했고 아직 한 달 넘게 남았고 그 사이에 이 선빵을 맞은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10% 부과라는 게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 의견도 있죠. 네, 그게 그런 것 때문에 또 안도랠리가 나오기도 하고 네. 지금 모든 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는 약간 트럼프라는 그 무서운 총잡이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 공포에 빠져 있지 않나. 근데 원래 학교에서도 매를 맞기 전이 제일 아파요. 그렇죠. 제일 무섭고. 그 심리적인 압박. 그래서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압박을 이겨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숙제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선생님들이 물어보잖아요. 몇 대 맞고 싶어? 몇 대 맞을래? 근데 이거 고민 잘해야 되거든요. 네. 너무 적게 말하면은 그걸로 되겠어? 이렇게 나오고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아플 것 같고 그래서 관세 협상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전에 뭐 얘기했을 때는 중국의 최소 60%까지 막 맡기겠다 관세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추가 관세 10%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찌 보면 조금 약해졌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진짜 배신감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자유무역 협정 자체가 이제 위반을 하는 그런 요지가 있어요. 네. 위반한 요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그 부분이 좀 중요하고 제가 사실 이번에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을 때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들었는데 자, 하나는 물론 지금 GM과 포드가 멕시코에서 가장 중요한 또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기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국 기업이기도 하고 네. 비중이 가장 높기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원성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하지만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다른 나라의 관세를 매김으로써 일부 길들이는 과정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네. 관세를 통해서 자국에 있는 법인세 인하, 특히나 이런 세수 문제 아니면 경제 성장 아니면 자국 기업의 어떤 뭐 제조업 이 산업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이 더 가시화돼야 사실 이 관세라는 게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 관세만 매기고 만약에 외교 문제만 계속 일으키고 미국 내에서 성장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는 제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아무 무용지물한 그러한 외교 정책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통상 정책일 수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관세라는 부분 때문에 일부 기업에 약간은 좀 피를 흘리더라도 예, 자국 기업의 여러 제조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또는 GM이나 포드나 이러한 공장들을 다시 리쇼어링하는 네. 온쇼어링까지도 가는 거죠. 다시 자국 내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여러 약간의 뭐 자국 기업도 약간 채찍 때리는 그러한 모습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를 통해서 사실상 지금 인플레이션, 특히나 오늘 연준의 회의록이 발표가 나왔는데 네. 여기서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점진적인 금리 인하 안에 뭐가 있냐면은 데이터의 어떤 의존도는 여전히 우리가 고수하겠다, 가져가겠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의 견고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만약에 지금 이러한 관세, 무분별한 관세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가도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숙제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른다? 그러면은 지금의 여러 뭐 민주당에서도 뭐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분명히 정치적인 입지나 아니면은 이기 초반부터의 약간의 삐그덕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관세 뭐 과감한 어떤 관세 정책이 지금 미국 시장에 오히려 더 큰 불확실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네. 관세가 있으니까는 더 뭐 물론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네. 내부적인 여러 경제 데이터에서도 일부 어떻게 반영되는가가 좀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생각드는 게 뭐냐면 관세가 사실상 저는 과거보다 네. 조금 이 여파가 좀 덜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 왜냐하면 사실 이 트럼프 1기를 우리는 다 겪어왔습니다. 네. 이게 시장에서의 가장 싫어하는 것 자체가 보지 못했던 불확실성. 근데 트럼프는 한번 봤어. 그렇죠. 물론 지금은 더 견고해졌을 수도 있고요. 과거 바이든 행정부에서 좀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채찍을 저렇게도 때려도 되겠네. 네. 뭐 이러한 어떠한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트럼프의 어떤 성격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뭐랄까요, 뭐 기괴함, 뭐 굳이 얘기하자면 아니면 뭐 과감성, 뭐 이런 부분 봤을 때 이미 우리 모든 국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좀 일부 자리를 잡아놓고 네. 좀 대응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이미 벌써 들어가지 않았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로이터에서도 단독 보도로 좀 나왔던 게 뭐냐면 관세 정책이 나오는 걸 다 대비를 해가지고 기업들이 지금 환율로 해지를 한다라는 그런 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강달러 기조에 있어가지고 환율 정책이 막 이제 뭐 금리가 많이 변동이 되기도 하고 이 환율 자체가 많이 변동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일부 해지한다라는 그러한 문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월가에서도. 자, 그래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있어서는 과거만큼 정말 그 폭락작이 올까라고 봤을 때 저는 조금은 제한적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트럼프가 일기 때는 뭐 자기의 무언가를 뭐 보여줘야 되니까 뭐 세게도 해보고 이랬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어봐서 안다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레드웨이브잖아요. 완전히 뭐 상원, 맞아요. 하원, 뭐 행정부까지 다 가져가 버렸는데 세게 해도 이제는 완전 파워가 더 실려가지고 어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이 부분은 트럼프가 이전보다 더 세게 나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겪어봐서 뭐 그런 부분은 감내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책의 강도는 더 셀 거라고 보여져요. 사실상. 그래요? 네, 정책의 강도는 셀 거라고 보여지는데 시장에서 반응하는 그 정도의 차이는 과거보다 좀 덜 할 것 같다. 요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앞서서 말씀해 준 게 레드웨이브이긴 한데 지금의 이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매긴다든가 아니면 이런 정말 선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저는 오히려 이게 미국 고립주의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분명히 있다라고 네. 봐요. 그리고 이제 관세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관세 자체가 기업들에게 더
가격을 전가시키는 일이 되고 그 기업의 가격 전가는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의 가격 전가는 결국에는 어떤 이제 이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네. 결국엔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지금의 체감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다 보니까 경기 자체를 또 죽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거든요. 내포해 있고 물론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자 그런 여러 요인들을 좀 봤을 때 정말 막말로 이만한 채찍으로 계속 때리기만 할까라고 네. 봤을 때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이슨님은 어떠세요? 저도 제가 2018년, 19년에 투자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힘들었죠 그때 그때 무역전쟁. 아주 저 지금 자유세계 리더에게 아주 그냥 마음의 상처를 이만저만 얻은 게 아니에요. 둘 다 싫어요. 네. 진핑이 형하고 럼프. 네. 근데 이번에는 저도 그 박 팀장님 의견 그 동의를 하는 게 네. 투자자들이 제일 무서워한 거는 나쁜 게 아니라 불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 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레드 수입도 오히려 더 뭔가 정책적으로 명확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멕시코, 캐나다 관세 이렇게 때린다고 했는데도 그 각국의 증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멕시코랑 캐나다 같은 경우.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점이 2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임기 자체가 이제 유통기한이 되게 짧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한 3년 차만 돼도 이 재선이 없기 때문에 레임덕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2년 정도만 잘 대응하면서 고생하면은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책에 대해서도 이따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당장 봤을 때 우리 한국 기업도 멕시코에 꽤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그런 한국 기업들 현재 멕시코에 어느 정도 저점 넓혀가고 있나요, 작가님? 제가 그 다른 언론사 자료에서 보니까 지금 자동차랑 가전 쪽이 네. 주력으로 진출돼 있는데 삼성전자, LG전자가 이제 티juana와 몬테레이에 있고 포스코, 그다음에 HL 만도, 그다음에 기아 자동차 이렇게 자동차 쪽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미 미국의 이제 자동차 기업들도 진출이 돼 있고 멕시코라는 국가의 그 정체성 자체가 그거잖아요. 지금 북미의 공장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완전히 다 또 갈아엎고 여기에 그 이제 진출을 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대안을 또 찾아서 또 옮기고 그렇게 이사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그렇게 되면 비용도 너무 들고 그러면 뭐 다른 나라에 땅 찾아서 공장 짓고 그거를 수율 잡고 하는데 못해도 몇 년은 걸리는데 네. 그 트럼프 이번 행정부가 지금 유통기한이 실질적으로는 4년이지만 그렇죠. 레임덕을 포함하면 2, 3년이거든요. 네. 그 사이에 이사를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커버될지 그리고 지금 기업들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초미상은 맞는데 지금 우리 한국 기업들이 딱히 뭔가 능동적으로 다른 데 이사 가고 이런 액션을 취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고개를 숙이고 네. 폭풍이 지나가기 기다리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웅크리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돼요? 네? 그냥 웅크리고만 있어야 아, 돼요? 2년 정도 기다린 거는 기업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2년 금방 가죠. 투자자들한테는 영원 같지만 네. 기업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그 기아, 포스코, LG전자, 삼성전자 수십 년을 살아온 기업들이거든요. 돈 그래서 많아요 그리고. 돈 많죠. 네. 저희가 걱정할 분들은 아니죠. 네. 트럼프가 어느 정도 맞는 말도 있어요. 네. 돈 많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면 아까 팀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 트럼프가 결국은 미국이 고립되지 않게끔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면 어느 걸 내주고 얼만큼을 취할 거냐 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진짜 여기 대해서 그걸 어떻게 알고 생각하세요? 싶습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정말 어느 정도 정말 팔을 내주고 다리를 갖고 올 수 있는지 봐야겠지만 지금의 미국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제조업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트럼프의 임기가 네. 정말 뭐 마지막 1년은 없다고 생각해도 3년 뭐 맥시멈 3년이라고 만약에 친다면 네네. 그 안에 그 제조업 그러니까 외국 기업에 의존되어 있었던 이 생태계를 네. 2, 3년 만에 미국의 자국 기업에 뭐 100% 풀가동 시킬 수 있게끔 다 전환할 수 있을까? 그럼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고 뭐 멕시코도 많이 있고 오늘 그래서 뉴스가 멕시코 대통령도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 우리 보복 관세를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로 아마 2, 3년을 꽉 채울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네. 그냥 서로 보복하다가 그냥 3년 그냥 끝나고 그냥 서로 줄 거 주고 뭘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전부 다 미국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시장은 저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사실상 그 안에 2, 3년 내에 정말 미국 자체가 모든 제조업이 활성화돼 가지고 다른 타 국가들을 배척하더라도 괜찮은 정도의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저는 네.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사실상.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너무나도 강한 이러한 채찍 정책은 네. 미국의 어떤 고립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다른 활로를 이제 찾는 물론 지금의 어떤 경제 성장을 봤을 때는 미국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고 경제 성장도 너무나도 견고한 그런 나라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다른 활로를 찾는 그러한 다각화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정말 바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뭐냐면 바로 소비예요. 사실 네. 미국 GDP의 70%가 미국 그 국민들이 미국 소비자들이 쓰고 있는 이런 소비입니다. 소비인데 지금의 소비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사실상 지금 계속 화두에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신용카드의 뭐 절대 연체율을 보게 되면 과거보다는 그래도 좀 낮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지만 지금 저축률은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고요. 녹색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녹색이 네. 저축률인가요? 녹색이 저축률입니다. 그리고 까만색이 지금 신용카드 부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연체율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또 더 갈 수 있겠죠. 뭐 2, 3년 더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과거만큼의 그러한 어떤 미국 경제 GDP를 70% 정도 끌고 있을 만한 이러한 소비 여력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직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여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다른 국가들도 크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양한 활로를 좀 추구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사실 이미 미국도 돈을 많이 풀고 있었던 많이 풀었어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진짜 소비 측면에서 계속 지켜보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작가님께도 좀 저희가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까, 어떤 걸 내주고 어떤 걸 받아가야 될까 같은 질문 드린다고 한다면? 나라 네. 측면에서는 지금 아마 트럼프가 곧 또 이제 우리나라를 때리러 올 거예요. 저희는 이제 지금 1분단에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앉아 있었고 지금 저희가 한 3분단쯤에 앉아 있을 거예요. 2분단은 유럽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3분단에서 이제 그 얻어맞을 차례가 더 오고 있는데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1기 때랑 비슷할 것 같아요. 북한 얘기할 거고 주한미군 방위비 얘기할 거고 방위비 올려달라고 할 거고 아니면 우리 철수한다고 할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기업 측면에서는 재미난 게 이게 그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분이 호세 무뇨스 지금 현대차 신임 CEO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사상 최초로 외국인을 CEO로 앉혔고 이번에 네. 선정됐죠. 네네.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한 거를 봤는데 그게 재밌었어요. 그 현대차가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빨리빨리 문화. 이분도 외국인이니까 한국 그 현대차 와가지고 빨리빨리 얼마나 많이 이렇게 그 당하기도 하고 네. 이 빨리빨리란 문화에 대해서 임팩트를 받았겠어요. 이게 현대차의 강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있다. 약간 자신이 있다는 스탠스로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여기서 빨리빨리가 이제 현대차의 기존 문화라고 하면은 미리미리가 본인이 좀 더 추구하는 그 추가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왜 옛날 성어 중에서 그 교토 그 뭐야 똑똑한 토끼는 굴을 3개 팔아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 교토 삼굴 맞나요? 굴러요? 굴인가요? 처음 들어요. 교토 삼굴이겠죠. 네. 그 중국 사자성어긴 한데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그렇게 해놨어요. 내연 기관차 있고 하이브리드 있고 전기차 있고 전기차도 기존 전기차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있고 그 전기 기반 그 뭐죠 이 전기 기반 아니 내연 기관 기반 전기 파워트레인으로 하이브리드? 가는 자동차 있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옵션을 굴을 지금 여러 개 파놨어요. 아하. 그러니까 어디가 잘 될지 지금은 모르지만 결국 전기차로 갈 거고 다양한 옵션들을 준비를 해놓고 이런 뭐 관세라든지 그 앞으로 2, 3년 동안 다가올 폭풍에 맞춰서 특정 뭐 이렇게 파워트레인을 더 몰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거다. 그런 이제 그런 경영 전략을 지금 얘기를 해놨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사결정 빨리 하는 거는 재벌 기업만큼 빠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역설적으로 현대차에 비해서 삼성 쪽이 어려워 보이는 것도 그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그런 컨트롤 타워가
다른데 지금 좀 이제 그 사법 리스크.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방해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의사결정권이 강력한 기업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지금은 좀 더 유리한 시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냉정하게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뭐 80년대, 90년대에는 뭐 삼김 시대 무슨 뭐 해가지고 정치 자금 되고 원래 막 그런 게 비일비재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보면 머스크는 차 파는 사람인데 트럼프에 딱 붙어서 돈을 그냥 대놓고 줘요. 네. 이거 정경유착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기업은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됐으니까 예전에 하던 거 그대로 미국에 가서 하면 됩니다. 머스크처럼 트럼프 옆에 딱 붙어가지고 혹은 뭐 해리스나 다음 사람한테 딱 붙어가지고 거기 로비도 하고 돈도 때려받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미국에 적극적으로 붙었으면 좋겠다. 아,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돈만 쏟아 부을까봐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얻는 건 없고. 얻는 건. 그럴까봐 지금. 아니 그래도 글로벌 기업인데 한번 트라이 해야죠. 근데 제가 사실 네. 뭐 제가 요거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정말 트럼프 옆에 붙기도 했고 네. 여러 지금의 어떤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를 때린 거 이런 제가 정황상 지금 방송 도중에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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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황상을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많은 정책 중에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전기차 시장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부 자동차 시장을 먼저 때리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고 일론 머스크도 뭐 물론 옆에서 이제 뭐 뽐뿌질. 뽐뿌질 좀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한 여러 합리적 의심 뭐 이렇게 또 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관세 폭격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도 여러 가지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약간 그래도 조선 쪽으로는 트럼프가 어느 정도 러브콜 보내줬잖아요. 조선. 그 부분을 좀 같이 엮어서 저희가 카드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해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네. 김승현 회장도 트럼프 완전 쩔친이 김승현 회장 또 쩔친이어가지고 한화가 그런 이런저런 거를 많이 따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로비 하려면 국내에서 로비 해봤자 뭐 합니까? 저기 재판이나 불려다니니까 미국 가가지고 실제로 돈 주고 네. 그렇게 로비를 정식적으로 하는 게 당당하게. 뭔가 재벌이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됐잖아요. 전 네. 세계의 물건을 파는 기업이 됐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약간 미국으로 진출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트럼프가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이 전 세계적인 고립주의의 이 트렌드가 끝날까?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와도 사실은 트럼프 이어서도 계속 그런 스탠스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우리 기업들도 그런 방향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관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관세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관세했습니다. 똑같아요, 트럼프나 그러니까 바이든이나. 지금 뭐 트럼프나 바이든 행정부랑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여기서 진짜 트럼프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증시가 폭락을 하고 이런 건 저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조금은 좀 적극적으로 나가는 모습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부러운 게 뭐냐면 그런 거. 제가 보통 이제 글로벌 증시나 미국 증시를 많이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방송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면 네. 그 마크 저커버그나 네. 일론 머스크나 막 유튜버에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정책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보고 있는 전망에 대해서. 아 좋다. 뭐 전기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CEO는 그게 없어. 너무 보수적이야. 너무 안 나오고 에이.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저렇게 빠질 때 동안에 아무 얘기가 없잖아 사실. 그러니까 뭐 나와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전망은 이거다. 내가 바라보는 HBM은 이거다. 뭐 이렇게 얘기라도 좀 해주면 이러한 문화가 좀 기업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거기서 많은 인사이트 좀 얻고. 근데 저는 그 차이점은 거기 있다고 봅니다. 뭐야? 일론 머스크, 저커버그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그들은 본인이 창업자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승계를 여기서 받아서? 대기업 하시는 그런 분들은 얼추 한 3, 4세대 걸쳐서 받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쿠팡 세운 분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고 직접 나가서 영어로 인터뷰 엄청 많이 합니다. 블룸버그 나가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창립자와 승계자의 차이가 조금 있지 않나? 그런 성향적인, 성격적인 약간 이런 차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잘 모른다는 얘기는 결국엔. 네, 뭐.
넘어가죠. 네, 한마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겪어본 만큼 네. 조금은 더 예전보다 적극적인 스탠스로 우리 기업들이 여러 가지 대비책들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우리 기업만 잘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나라가 나서서 맞아요. 뭐 얻어맞는 거는 좀 도와주고 될 것 같은 건 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정부의 역할이 진짜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너무 혼자 중요해요. 하려고 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정부가 좀 같이 좀 나서야 돼요. 맞죠? 제가 정부는 아니지만 네. 저도 저도 제가 그렇게 정부는 아니 아니지만 사실상 유권자로서. 대외적으로 네. 가장 바쁠 때예요 지금. 아, 미국 대통령 새로 이제 트럼프 2기가 그렇죠. 행정부가 출범됐기도 했고 그렇죠. 가장 바쁠 때인데 우리 정치권은 좀 노이즈가 많죠. 그래요? 최근에. 우리 정치권에? 몰랐습니다. 뉴스 잘안 보시네요, 네, 뉴스 안 봐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오늘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바로 지나서 네.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알머리 제이슨님은 내 차례를 기다리는 거는 손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기회가 올 것이다.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무언가 우리가 장점을 살릴 수 있을 때까지 타이밍을 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박종훈 팀장님은 관세를 통한 불확실성, 기업은 이미 환율 해지를 준비한다. 월가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이게 어떻게 뭐 영향을 줄지는 뭐 지켜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예고한 지금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 알머리 제이스님, 그리고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